안녕하세요. 오늘은 빛의 반사와 굴절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과정이죠. 자, 빛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빛에는 직진성이 있죠. 그리고 빛의 분산, 합성, 그건 지난 중간고사 때 시험을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빛의 반사, 굴절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반사, 반사 파트 그러면 항상 우리가 바로 떠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빛의 반사라 그러면 항상 거울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빛의 반사에는 반사의 법칙이 있는데 제일 먼저 반사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사의 법칙은 경계면이 있습니다. 이 경계면에 대해서 항상 수직선을 거쳐 요거를 과학에서는 법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도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이 법선에 대한 각도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요 각도가 63도입니다 라고 하면 입사각은 63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90도에서 63도를 빼게 되면 27도가 입사각이 되죠. 그러면 반사각도 똑같이 27도가 됩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반사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사의 법칙에 대해서 조심할 것은 바로 경계면에 대한 각도가 나와 있더라도 항상 우리는 이 법선에 대한 각도로 계산을 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사에는 두 가지 반사가 있습니다. 정반사와 그리고 난반사라는 것이 있죠. 그럼 정반사하고 난반사하고 봤을 때 둘 다 반사의 법칙은 성립합니다. 정반사라고 해서 성립하고 뭐 난반사는 성립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고 둘 다 반사의 법칙 성립합니다. 정반사라는 것은 경계면이 굉장히 매끈합니다. 거울을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거울이나 조용한 호수, 일렁거리지 않는 조용한 호수면은 정반사가 일어납니다. 정반사의 원리는 빛이 들어오면 평행하게 들어오던 빛이 나갈 때도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평행하게 나가는 경우를 정반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난반사인 경우는 어떨까요? 난반사는 경계면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러면 빛이 들어올 때는 분명히 평행하게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나갈 때는 평행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각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점에 대이면 경계면이 이렇게 되니까 경계면에 대해서 수선을 끄면 각도가 조금 되죠. 입사각, 그럼 반사각 이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에 비해서 이 경계면에 들어왔을 때는 경계면이 이렇게 됩니다. 접선이. 그럼 법선을 끄면 이렇게 각도가 나오죠. 입사각, 반사각이 똑같으니까 이런 각도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난반사인 경우는 평행한 들어온 빛이라도 경계면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두 입사각이 달라지는 거죠. 입사각이 달라지니까 반사각도 달라지고 나가는 방향이 다르게 되는 거죠. 온 사방으로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난반사라고 해서 또 반사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반사의 법칙은 성립했죠. 그렇지만 빛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달빛을 들 수 있죠. 우리가 달빛을 지구 어떤 곳이든지 볼 수 있는 이유가 달의 표면이 둥근 모양이기 때문에 난반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난반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온 사방에서 볼 수 있죠. 영화관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영화관 스크린에 정반사가 일어나는 거울면을 이용해서 영화관 스크린을 만들었다면 한 사람밖에는 영화를 관람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위에서 빔을 쐈을 때 탁 반사된 다음에 딱 한 명에게만 영화가 보입니다. 그런데 영화 스크린 면은 어때요? 울퉁불퉁한 표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스크린은 난반사가 일어나게 되고 난반사가 일어나니까 모든 사방으로 빛들이 흩어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영화 시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사의 법칙에는 정반사 그리고 또 난반사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의 법칙에서 거울 들어가기 전에 계산하는 문제 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경계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직각입니다. 그러면 어떤 빛이 이렇게 입사가 되었는데
입사가 되었는데 입사각이 65도입니다. 그럼 이 빛이 이 경계면에서 반사가 되고 또다시 반사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나갈 때 반사각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사각이 65도니까 이쪽 각도 65도가 되겠죠. 그럼 이게 65도면 요 각은 얼마가 될까요? 네, 25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90도고 여기가 25도고 자동 이쪽은 또다시 얼마? 65도가 되겠죠. 그럼 이 반대편도 65도가 되겠죠. 그러면 반사각이라는 것은 이 경계면에 대해서 법선을 긋고 이 각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도? 25도가 최종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울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은 일단은 좌우가 바뀌어 보입니다. 거울면은 일단은 좌우가 바뀌어 보이고 거울에는 세 종류의 거울이 나옵니다. 평면 거울, 볼록 거울, 오목 거울 이렇게 세 종류의 거울이 나오는데 이 세 종류의 거울 중에서 평면 거울은 사실 너무 쉽죠. 평면 거울은 좌우가 대칭된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면 거울을 이용해서 우리가 거울에 비춰봤을 때 평면 거울은 우리 키의 절반 크기만 있으면 우리 몸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국인의 평균 신장으로 해보겠습니다. 160cm.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을 기준으로 한다면 결코 짧은 키가 아닙니다. 그래서 160c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너무 무리입니다. 그렇죠. 160cm. 그러면 160cm를 이용해서 우리 몸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울 사이즈는 절반인 80cm만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눈의 위치를 그립니다. 자, 그러면 눈이 있으면 여기다가 거울을 매달게 됩니다. 눈과 머리끝, 발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서 머리끝의 딱 중간 지점, 눈과 발끝의 딱 중간 지점까지 정확하게 거울이 매달려 있으면 그러면 딱 중간이니까 거울 치수는 80cm가 맞겠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의 몸의 전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눈에서 거울 이 끝 지점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머리끝으로 반사가 되겠죠. 머리끝에 반사된 것이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눈빛이 그대로 똑바로 가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끝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폭이 좁아서 헷갈리시죠? 발로 해보겠습니다. 발 쪽으로 가면 이 끝 지점을 향해서 오게 되면 발끝을 이렇게 입사각, 반사각 똑같으니까 보이시죠? 그러면 연장선을 껐을 때 이 사람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똑바로 갔다고 생각하면 거울이 80cm만 되어도 사람이 얼마? 160cm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울로부터 내가 떨어진 거리와 또 상이 맺히는 곳까지 거리가 똑같거든요. 만약에 선생님이 1m 떨어진 거리에서 나 자신을 보았다면 1m 떨어지면 상도 1m 떨어지겠죠? 그럼 결국은 내 모습은 2m 떨어진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뒤로 50cm 뒤로 갑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상도 뒤로 50cm 뒤로 가겠죠. 그러면 떨어진 거리는 자연스럽게 3m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평면 거울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좌우가 바뀌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름 중에서 성자를 써보겠습니다. 성. 그럼 좌우가 바뀌어 보이게 되면 어떻게 볼까요? 당연히 이렇게 보이겠죠. 좌우가 바뀌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복잡한 거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거울 중에서 볼록 거울이 있고 오목 거울이 있습니다.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이 있는데, 자, 볼록 거울은 나중에 렌즈를 배우게 되면 오목 렌즈와 성격이 비슷하고, 오목 거울 같은 경우는 반대로 볼록 렌즈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렌즈 파트에 가서 또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거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록 거울입니다.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 볼록하게 생겼겠죠, 당연히. 볼록 거울의 상을 몇 개 해보면 작게 보입니다. 작지만 똑바로 서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커브길이 있는 곳에 보면 볼록 거울이 설치된 곳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커브길에서 볼록 거울을 보게 되면 기역자로 꺾인 부분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작게 보이면 좋은 점이 있어요. 작게 보이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무슨 물체가 다가오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또는 이 볼록 거울은 요즘은 이제 카메라를 설치를 많이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24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코너에 보게 되면 볼록 거울을 설치해 놨습니다. 볼록 거울을 설치하게 되면 시야가 넓어지고 관찰할 수 있겠죠. 누가 가져가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록 거울은 작지만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목 거울은 반대겠죠. 근데 오목 거울은 생각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오목 거울 같은 경우는 가까이 썼을 때와 멀리 썼을 때가 다릅니다. 물론 볼록 거울이 작게 보였으니까 오목 거울은 크게 보이겠죠. 근데 그 크게 보이는 것도 가까이 있을 때 크게 보이는 거지, 오목 거울은 멀리 가게 되면 오히려 뒤집어져서 작은 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목 거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용하기가 참 불편하겠죠. 오목 거울 가까이 있는 거 볼 때는 이용하는 경우 많아요. 치과용 거울, 우리 치아를 볼 때 의사 선생님께서 가까이에서 치아를 안쪽에 들다 보게 되면 가까이에서 보니까 확대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또는 화장용 거울도 오목 거울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크게 확대해서 봐야지 이제 자세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목 거울 같은 경우는 가까이 봤을 때는 확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멀리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뒤집어지니까 생활 속에서는 이용하기가, 멀리 있는 거 보기에는 불편하죠. 세상이 다 뒤집어져 보일 테니까. 그죠? 그래서 오목 거울은 대신에 어떤 용도로서 많이 이용되느냐 하면, 후레쉬라든가 또는 등대라든가 자동차 헤드라이트 이런 쪽에 보게 되면 전등이 달려있는 뒤쪽에 이렇게 오목한 판이 있습니다. 오목판. 이 오목판이 있음으로써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전등이에요. 전등. 전등에서 불이 반짝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럼 똑바로 가는 빛은 당연히 똑바로 가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빛도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 근데 뒤쪽으로 가는 빛이 반사되어서 앞으로 나오게 되죠. 뒤쪽으로 가던 빛이 앞으로 반사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각도를 잘 맞추면 후레쉬나 등대나 자동차 전조등 같은 경우는 빛이 앞으로 쫙 비치게 되죠. 또 이 각도를 좀 더 정확하게 잘 모아주게 되면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조리용이라든가 성화체화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올림픽 때 성화를 체화하죠. 그럼 성화를 체화하는데 그거를 불로 그냥 라이터로 틱 해서 불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화체화용은 태양을 이용해서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오목 거울이 있다면 태양광선이 이렇게 모아지는 지점에 횃불을 갖다 대면 불이 붙겠죠. 조리용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열을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하게 되는데 이 위치에다가 음식을 갖다 대게 되면 햇빛을 이용해서 조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목 거울 같은 경우는 외워야 되는 게, 가까이에서는 확대돼 보이지만 멀리 가면 작고 뒤집어져 보인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슈아 공부방에 아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자가 있으면 평면 거울에 아자를 비춰보게 되면 글자 크기는 변하지 않고 좌우만 바뀌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볼록 거울에 비춰보게 되면 글자가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아자의 좌우가 바뀌어 보이겠죠. 그에 비해서 오목골 가까이서 봤을 때는 글자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커지면서 좌우가 바뀌어 보이게 됩니다. 일단 거울에 비치면 좌우가 바뀌어 보입니다. 좌우가 바뀌어 보이고 대신에 평면 거울은 그대로, 볼록 거울은 어떻게 되나요? 작게 보이겠죠? 오목 거울은 크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굴절 파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반사 그러면 거울이 생각나야 되고, 굴절 그러면 나와야 되는 내용이 렌즈 나옵니다. 거울과 렌즈. 거울은 반사, 렌즈는 굴절. 그러면 빛이 굴절한다. 굴절한다는 것은 꺾인다는 뜻이거든요. 굴절하는 이유. 항상 보게 되면 왜? 이유에 대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굴절이 일어나는 경우는 빛의 속력이 다릅니다. 매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빛이 어떤 곳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빛의 속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빛의 속력이 달라지게 되면 느린 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노를 저어서 이렇게 갑니다. 노를 저어서 가는데 이쪽은 천천히 졌고 이쪽은 빨리 졌습니다. 그럼 막 빨리 졌고 잘 안 되네요. 하여튼 노를 저어서 갑니다. 그럼 천천히 젓는 쪽은 느리니까 이렇게 배가 꺾이겠죠. 그러니까 느린 쪽, 빠른 쪽, 빠른 쪽 막 이렇게 느린 쪽 되니까 느린 쪽으로 이렇게 배가 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빛도 굴절 현상인데 느린 쪽으로 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빛의 속력이 제일 빠릅니다. 공기에서 제일 빨라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빨라요? 물 속에서 빠르고, 그리고 유리. 가장 느린 곳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렇죠. 다이아몬드 속에 들어간 빛이 가장 느리게 움직입니다. 어머니들이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빛을 오랫동안 머금어 있을 수 있고 느리죠. 느리다 보니까 공기와 다이아몬드를 비교했을 때 굴절 정도가 심하겠죠. 빛이 굴절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들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굉장히 반짝반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빛의 속력이 달라서 굴절이 일어난다는 거. 매질에 따라 빛의 진행 속도가 다르므로 굴절이 일어납니다. 굴절되는 방향은 어느 쪽? 느린 쪽. 그렇죠. 느린 쪽으로 굴절이 일어납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계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계면이 있으면 자, 펜을 좀 더 진하고 좋은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계면이 펜이 확실히 잘 나옵니다. 그죠? 우리 자, 조시아 공방의 강아지도 좋아하죠. 아주 괜찮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경계면이 있으면 빛이 진행되어서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서 빛이 진행될 때는 두 개가 속도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빛은 물에 데였죠. 근데 나머지 한 빛은 아직도 어디에요? 공기입니다. 그러면 이 빛이 공기 중에서 이만큼 올 동안에 물속을 달리는 빛은 느리겠죠. 요까지밖에 못 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속도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속도가 다르죠. 한쪽 빛은 공기 중, 한쪽 빛은 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둘이가 똑같이 이렇게 이어보겠습니다. 동시간대 이렇게 도착했죠. 그리고 나서는 얘도 물이고 이제 얘도 물입니다. 물이니까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꺾였죠. 여기서 똑바로 오다가 밑으로 확 휘어졌죠. 그죠? 그래서 빛이 느린 쪽, 이쪽이 느린 쪽이죠. 느린 쪽 방향으로 빛이 굴절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느린 쪽으로 굴절이 됐죠. 굴절 각에 대해서 보게 되면 당연히 느린 쪽이 굴절 각도가 작습니다. 굴절 각은 느린 쪽이 작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면이 있으면 법선을 꺼야 되겠죠. 그러면 입사각 있습니다. 입사각. 공기 쪽입니다. 이쪽은 공기 쪽, 아래쪽은 물 쪽이죠. 그러면 굴절각은 작아집니다. 그러면 선생님, 굴절각이 항상 입사각보다 작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입사각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
물 속에서 레이저 광선이 공기로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경계면입니다. 입사각이 물속이 입사각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공기 쪽이 각도가 큽니다. 항상 각도는 공기가 제일 크고 두 번째 물, 유리, 다이아몬드 순서입니다. 그러면 입사각이냐 굴절각이냐에 따라서 크기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매질이 물이냐 공기냐 유리냐 다이아몬드냐에 따라서 각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에서 물로 올 때는 당연히 입사각이 크지만 물에서 공기로 갈 때는 입사각이 작습니다. 근데 요런 거를 말로 살짝 꼬아서 시험 문제 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어떻게 된다? 같이 커집니다. 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상반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쪽이 커진다 그러면 나머지 한쪽은 자꾸 작아지는 줄 알아요. 생각도 안 하고. 입사각이 커지면 반사각도 커지고 굴절각도 커지고 다 같이 커지고. 왜냐하면 입사각과 반사각은 똑같으니까 커지면 당연히 같이 커져야 되겠죠. 그럼 굴절각은 왜 그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면이 있습니다. 자, 입사각을 작게 비쳤습니다. 그럼 당연히 굴절각도 작겠죠. 그러면 입사각을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그럼 굴절각은 조금 전 이 굴절각보다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이 각보다 커지는 굴절각.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함께 커집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커지면 같이 커집니다. 알겠죠? 입사각이 커지면 반사각도 커지고 굴절각도 커지고 모두 다 같이 커지고 작아지면 다 같이 작아지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빛의 굴절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수업하러 오게 되면 컵에다가 동전을 넣고 물을 부으면 동전이 떠 보이는 거 보여드린 적 많죠, 그죠? 그러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7, 8에는 그림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조에 불투명한 수조에 동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있겠죠. 그러면 빛이 여기서 출발해서 반사된 다음에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경로를 거쳐서 들어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서 법선을 끄면 당연히 공기 중에서 각도가 크겠죠. 그럼 공기 중의 각도보다는 이 각도가 조금 작아지겠죠. 근데 이 각도는 같은 물속이니까 각이 똑같습니다. 이것도 같죠. 그리고 여기 법선을 끄면 이것도 같습니다. 그럼 1번, 2번, 3번, 4번 각도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왜? 4개가 모두 다 물속이니까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 각도는 똑같이 물속이니까 값이 다 같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갑니다. 나가는 거는 얘랑 똑같습니다. 왜? 얘도 공기, 얘도 공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굴절되고 여기서는 반사됩니다. 반사되고 굴절된 다음에 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동전이 어떻게 된 것처럼 느껴지냐면 빛이 똑바로 간 것처럼 착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동전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위에 떠 있는 모습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밑에 있던 동전이 위로 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강에 잘 안 들어갑니다. 왜? 모든 게 떠 보이니까 제 다리가 얼마나 짧아 보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강물에 다리를 담궈 보게 되면 자기 원래 다리보다 훨씬 더 짧고 굵어 보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굴절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떠 보입니다. 근데 컵 속에 빨대가 떠 보이는 건 이해되는데 혹시나 컵 속에 레이저 광선을 비쳤을 때는 다릅니다. 빛하고 빨대가 달라요. 그림을 함께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빨대를 담그게 되면 당연히 빨대가 떠 보입니다. 이렇게 떠 보여요. 근데 레이저 광선을 비치면 레이저는 빛이죠. 레이저는 빛이니까 알아서 아래쪽으로 꺾여 보입니다. 레이저는 내려가다가 꺾여 보이고 빨대는 떠 보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굴절 현상을 보게 되면 보통 저희들이 동그란 어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동그란 어항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확대돼 보여요. 볼록 렌즈처럼. 그래서 물속에 물고기를 자그마한 걸 집어넣었는데 밖에서 보게 되면 물고기가 억수로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굴절 현상과 관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도계도 마찬가지죠. 온도계 가느다란 원기둥 모양이죠. 가늘죠. 동그랗게 생긴 이유가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빨간색 줄이 굵게 확대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동그란 볼록 렌즈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렌즈도 정리를 해보면, 자, 볼록 렌즈가 있고 오목 렌즈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거울은 보면 오목 거울이 힘들었죠. 네, 오목 거울은 가까이 있을 때는 커 보이고 멀리 있으면 자꾸 뒤집어져 보인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렌즈는 반대로 볼록 렌즈가 그렇습니다. 볼록 렌즈가 가까이 있을 때는 커 보이고 멀리 있을 때는 작고 뒤집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들께서 아무리 노안이 있으셔도 볼록 렌즈를 착용하고 밖에 나가진 않죠. 신문이나 책을 보실 때 가까이 걸 볼 때는 볼록 렌즈, 돋보기 안경을 끼시지만 나갈 때는 안경을 벗어놓고 나갑니다. 이유가 온 세상이 뒤집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경을 벗고 나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지만 선생님처럼 오목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때요? 나갈 때도 안경을 끼고 들어왔어도 안경을 끼고 계속 끼고 있죠. 왜?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작게 보이긴 하지만 똑바로 서 보이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일이 없어서 오목 렌즈는 착용하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 작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수행평가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그림을 그리면 볼록 렌즈는 빛이 모아집니다. 평행하게 갔던 빛이 초점을 중심으로 빛이 모아지는 그림은 볼록 렌즈입니다.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빛이 분산되겠죠. 빛이 분산됩니다. 그럼 평행하게 왔던 빛이 분산되는데 앞에 있는 초점이 아니고 뒤에 있는 초점에 맞춰가지고 분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볼록 렌즈 그림, 요거는 오목 렌즈 그림. 이런 그림들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거울과 렌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반사 그러면 거울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굴절 그러면 렌즈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울은 좌우가 바뀌어 보이죠. 그래서 거울에서 어려웠던 거는 오목 거울, 렌즈에서 어려웠던 거는 볼록 렌즈. 둘 다 가까이 있을 때는 확대돼 보이지만 멀리 있을 때는 작고 뒤집어져 보인다라는 사실을 잘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